오늘 발표드리는 거는 지난 6년 동안 키스트에서, 저는 키스트지만 키스트 주관으로 해서 출연연 4개 기관과 그 다음에 병원 4개, 그 다음에 6개 업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거고요.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됐던 과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른 필드들은 대부분 뭐 한의연구원은 한방 치료제를 만들고, 키스트에서는 치료제도 만들기도 하지만 로봇 쪽에서는 케어 로봇을 만든다던가 이런 쪽 파트가 있었고요. 저희만 치매랑 전혀 관계가 없는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제목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빅데이터 기반 치매 조기 예측입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다들 큰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제는 프로세스를 더디게 하는 일, 최대한 더디게 해서 죽을 때 옆사람 알아보고 죽는 일, 그거를 목표로 하는 연구일 뿐이지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의 최적의 시기, 언제서부터 약을 먹으면 효과적일까, 그런 거를 찾아서 알려줘서 그때서부터 병원을 가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기를 찾는 일을 쭉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관적 치매라는 거는 주관적 인지장애라는 것은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해 이런 단계이고, 치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많이들 얘기하는 혈관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단계이고, 경도 치매에서부터 치매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치료는 경도 인지장애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공동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개인 일상생활 능력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치매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동 데이터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고요. 60세 이상의 그 노인층의 1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펌메드라는 그 바이오 쪽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곳,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교차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총 노인 코호트 데이터로 가지고 총 3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병력 데이터, 이 안에는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모든 기록, 그 다음에 처방받은 그런 정보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치매를 예측하는데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몇 년까지가 치매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7년까지의 데이터는 1년 후에 치매가 올지 말지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머신러닝을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결과를 보다 보니 상위에 랭크된 것 중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논문들을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2010년도쯤에 막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 2007년도 이전 데이터와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그 2007년 이전에는 그 순위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상위로 올라왔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게 뜰 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위크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게 스트롱 시그널이 될 것이냐, 이런 걸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남자와 여자의 치매 위험 인자의 차이입니다. 이런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대부분의 연구는 MRI를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데이터로도, 노인 코호트 데이터로도 이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다른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예측 모델을 하는데 여자의 정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해가 되는 거, 노이즈가 되는 거. 여자의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위 50개 위험 인자를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했는데,
펌메드 데이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워지죠. 지워진다는 얘기는 모델링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펌메드에 이미 침해와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보여줬고, 새로운 박스들이 보입니다. 박스들을 제가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게 결국은 신규 위험 인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가 어떤 원인에서부터 왔는지를 보는데 신규 위험 인자를 찾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더 훨씬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께서 치매의 그 적절한 치료 시기, 약 먹는 시기가 경도 인지 장애다, 치매 초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 와서 나 치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검사받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든다, 이런 타겟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 후를 예측하는 모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예측을 해야지, 그래야지 경도인지 장애를 그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팅을 1년, 3년, 5년의 데이터를 저희가 세팅을 해서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를 예측하는 건 당연히 90% 정도의 성능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5년 후를 예측하는 거가 한 77% 정도 나오는데 성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활용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저희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보험사 분들이 계신데, 고객들이 몇 년 있다가 치매에 걸릴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모델이 적용을 한다면 몇 년 있다 올지, 5년 있다 올지, 3년 있다 올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고, 가운데는 뭐냐면 가운데는 1년, 3년, 5년에 해당되는 치매 위험 인자 리스트입니다. 제일 왼쪽 게 1년이고요. 1년 후에 치매가 올 사람들은 확실하게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5년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렇게 됐고, 그 안에 보시면 색깔이 지금 색은 공통된 거고, 하얀색은 그냥 상이한 겁니다. 근데 공통된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질병에, 같은 질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거를 저희는 처방된 약,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 병으로 먹는 약,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용한 거는 ADL입니다. ADL이라는 게 이 사람의 평상시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분들이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ADL이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요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다,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해가지고 실외에서 활동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연구를 했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무엇을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안에서의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은 뭐였냐면 집안에서의 생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치매 초기인지 정상인지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는 말투나 행동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원래 습관과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보통 ADL을 검사하는 항목이 15가지인데 센서로 할 수 있는 6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센서를 한 집에 3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라이다 센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설치를 했고, 저희가 개인화라는 정보를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화가 뭐냐면 인지 능력이 정상일수록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먹는 것도 조금 뭐 이렇게도 먹다가 저렇게도 먹고 이런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수록 저희가 어노멀리 디텍션의 그 스레시홀드를 굉장히 좁게 했습니다. 깐깐하게 했고요. 인지 능력이 좋을수록 좀 더 자유도를 많이 줬습니다. 이런 걸 적용을 했더니 성능은 자유도를 적용을 했더니 거의 5% 정도의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피처가, 어떤 특징이 이걸 예측하는 데 영향이 더 있느냐,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낮 시간대의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두 그룹을 나누는 키는 야간의 움직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 센서 간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싱크대와 TV, 밥솥과 세탁기 이것은 사실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초기 분들은 오히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대 수전과 냉장고는 어떻게 보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정상 쪽에서는 높지만 치매 쪽에서는 낮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노인 코호트 데이터와 그다음에 집안에서 스마트홈을 만들고 하는 거였는데 이 두 개를 접목할 수가 있을까를 저희는 고려를 했습니다. 쉽게 그 접목을 하지 않는다면 치매 초기와 정상을 분류하는 거가 전부겠습니다만 저런 잠복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1년, 3년, 5년 이런 거를 접목을 하게 되면 보다 세분화되겠죠. 정상분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올 사람, 3년에 올 사람, 5년에 올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남자와 여자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넣으면 넣을수록 조금 더 세세한, 좀 더 개인화된 예측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135를 기준으로 설문지도 작성을 해서 정상분들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동시에 이제 실제로 MMSE 그 인지 능력 검사도 진행을 했고요. 비교를 했더니 7분 정상분들에 대해서 5명이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하는 설문지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워낙에 그 인지 능력 그 1년 전과 1년 후가 너무 달라져서 좀 약간 적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그 135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얻었던 것을 설문지로 작성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 뒤에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상이다, 정상이다 이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관적으로 이 사람은 치매 초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 어떻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이상치를 찾아야 된다 그런 걸로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대외 감지나 실내에서의 활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이상치를 발견했다 이런 거를 이분들의 가족분들한테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 사람과 유사한 그룹을 찾고 그분들의 치매 패턴 그것을 제시하는 걸로 서비스에 녹였습니다. 했었고 논문 특허는 이렇게 많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초융합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어떤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유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치매에만 적용될 기술이냐 라는 퀘스천을 주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물론 똑같은 모델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질병 그거에 맞게 새로운 모델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